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938명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4,0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그 수치는 미미하죠. 자, 정부는 수도권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언제든지 비상계획을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에서 태아가 코로나 감염 후 사망한 첫 사례가 나왔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경화 의정부 을지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확진자 3,938명. 근데 위중증 환자는 6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이미 국민의 이동량은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거의 유사하게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현재 확진자 그리고 위중증 환자 수는 2주 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고 수도권의 코로나 위험도는 매우 높은 그 이외 전국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겨울철 상황과 맞물려 앞으로 확진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병상 부족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고 또 부스터샷 접종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위중증 환자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또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소아청소년의 전면 등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소아청소년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약속을 진짜 거의 안 잡고 그렇죠. 어디 놀러 갈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이동량이 굉장히 없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많이 좀 풀리긴 풀렸나 봐요.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나서 사실은 경계심이 많이 풀린 게 분명해요. 예.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모임을 취소했던 거, 연기했던 거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예. 그게 일반적인 추세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동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이동량 같은 경우에 일상 회복한 이후에,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한 3주간 이동량을 보면 1%에서 2.9%, 1.9% 이 정도로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게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화 사용량 이런 부분들 통계를 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건데 예. 그만큼 사람들의 경각심이 어느 정도 좀 낮아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4,000명대에서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4,000명 가깝게 지금 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 정부가 점점점 더 경계를 강화해야 되는 상황이다. 무슨 말이냐면 위중증 환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병상 부족 현상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는 수도권에서 환자를 비수도권으로 이송하는 상태까지 왔으니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되면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이동량 증가, 그다음에 모임이 계속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역 당국은 좀 더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도 언제라도 비상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이지만 만일 발동이 된다면 어떤 조치가 가장 먼저 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말씀하셨듯이 현재 일일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 갱신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비상계획 발동을 굉장히 동의하는 입장인데요. 예. 이미 병상 부족은 현실화가 되어 있고 대부분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위중증 환자들이 치료받아야 할 중환자 병상이 이미 포화 상태이며 병상 대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도 9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잠복기를 고려하면 현 시점의 확진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주 전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지금 비상계획을 발동한다고 해도 향후 2주간은 지금보다 확진자가 더 늘 수밖에 없고요. 확진자 수가 늘면 사망자 수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전 세계 통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 최근 정부가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긴 했지만 음압병상 마련을 위한 공사를 하고 코로나19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 3, 4주 정도 걸립니다. 네. 저희 기관에서도 중등증 환자를 보고 있고 저도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한 명인데요. 지금 이미 의료 현장은 의료진의 체력이 고갈된 상황입니다. 예. 의료 체계 붕괴를 막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코로나 초기에 시행되었던 거리 두기,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손위생 등 방역 수칙을 함께 준수하는 것이 반드시 같이 가야 하고요. 아울러 부스터샷 접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정부에서 오늘 수도권 중심의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어떤 방향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알 수 일단 있을까요?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방역 패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계적 일상 회복 자체를 완전히 멈추게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예전처럼 모임 숫자를 줄이거나 아니면 영업 시간을 줄이는 문제는 고려는 하고 있지만 이제 뭐 제가 보기에 또 지금 논의되는 사항을 보면 방역 패스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방향이 선회할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금 영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영업을 멈추게 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반발이 클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런 방법보다는 방역 패스를 좀 더 강화해서 확산세를 줄이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겠나. 그래서 아마 이제 방역 패스는 잘 우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에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접종을 못 하신 분도 있을 알레르기성 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아직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 방역 예방 접종이 많이 확산이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 같은 음성 확인서를 가지면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즉 어디를 가거나 예를 들면 다중 이용 시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노래방이든 PC방이든 이런 데 가려면 일단 방역 완료를 했거나 접종 완료를 했거나 아니면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 그리고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은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 데 가는 것도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방역 접종을 완료했거나 아니면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방역 패스를 좀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확실히 이번에 또 단계적 일상을 회복이 되면서 조금 풀어진 건 맞잖아요. 그래서 네, 다시 예전처럼 좀 조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그리고 국민들이. 반발도 심하고요. 예.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 위중증 환자 어제도 600명이 넘고 612명이 남았는데 병상이 얼마나 부족하냐. 그 정부에서는 병상 확보해라 이렇게 명령까지 내렸는데 지금 수도권은 특히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상황일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병상은 중등증과 중증 모두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병상 확보 속도보다 확진자 수가 더 빠르게 늘면서 병상 배정 대기자 숫자와 대기 시간도 점차 길어지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병상을 배정하고 있거나 혹은 배정되고 난 후에 병원까지 이송되기 전까지 상태가 나빠질 수가 있고 또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병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면서 대기 중에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것이죠. 현재 병상 확보는 기존 환자들을 치료하던 그 민간 의료기관에서 이제 일부 병상을 음압병상으로 전환을 해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압병상 확보를 위한 시설 공사와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 3, 4주 정도 걸리게 됩니다. 네. 또 공사를 해서 병상을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 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진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실제 병상 운영의 효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확진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간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수용하는 데는 지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행정명령을 계속 내려서 병상을 확보하기보다는 다른 대안으로는 체육관 같은 대형 실내 공간을 활용하거나 공터에 초기 중국 우한에서 했던 것처럼 임시 병상을 빨리 마련해서 대형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일부를 파견한다든지 예. 군의관이나 군 간호 인력 등을 동원을 해서 이 의료진들이 함께 돌아가며 환자를 본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환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금 각 병원에서 그 코로나 환자를 보는 의료진과 그 간호 인력의 번아웃이 상당한 상태인데요. 네. 이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보상과 추가 인력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절한 보상도 따라야 되고, 근데 인력 지원 문제는 초반부터 계속 의료진 지원해달라 이렇게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 보죠? 네, 간호 인력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그 기간이 한시적인 그런 한계점이 있고요. 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사 인력은 대개는 그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환자를 보던 의사들이 그 업무를 그대로 하면서 코로나 환자를 보는 것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버든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가 이제 전국의 그 병상을 통합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수도권에 있는 병상이 모자라면 지역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그럼 과연 지금 지역엔 여유가 있는가 그런 궁금증도 있어요.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여유가 있지만 네. 지역도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수도권은 이제 방역 당국이 통제를 하고 있고 컨트롤을 하고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들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통합 관리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된 병상을 중증 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좀 그 걱정스러운 부분은 환자 이송하는 가운데 혹시나 돌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있거든요. 네.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실은 위험 부담은 높아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시스템 자체가 잘 마련돼야 되는데 병상 마련되고 의료진도 충분히 돼야 되잖아요. 네. 여러 장비들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좀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는 현재 276개 정도의 병상 확보를 행정명령을 내렸거든요, 비수도권에. 예. 근데 아까 이제 공사하고 또 의료진 들어가고 이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당장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거점 전담병원이나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병상 확보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의료진들과 아니면 병원과의 어떤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니까 정부가 명령을 내리지만 내린다 하더라도 그게 실행되는 단계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 사이에 가능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예. 또 하나의 조치가 뭐냐면 이제 요양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있지 않습니까?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사실 치료는 안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예. 왜냐하면 관리만 하고 만약에 위험해지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지 치료 단계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요양병원이나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 무증상 환자인데 이런 분들 50세 초과했거나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폐렴이 있는 환자들은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투약을 하겠다. 그러니까 치료제를 투약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중증 환자로 가는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나 아니면 요양병원 안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 그러니까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항체 치료제를 투여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능한 한 중증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병상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 정부에서는 중환자실에 지금 일반 중환자실에 일반 그 코로나 말고 다른 질병으로 위중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신 분 상태가 좀 호전되면 일반 병실로 바로 옮겨 주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병원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것까지 제안을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택 치료도 좀 많이 그 경증인 분들은 재택 치료로 많이 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추가로 병상 뭐 운영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월요일부터 중환자 조기 퇴원 혹은 이제 경증 환자가 빠르게 호전되었을 경우에는 조기 퇴원을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원래 정해진 입원 기간보다 이제 조기 퇴원을 하게 되면 나머지 원래 계획했던 그 치료 기간 동안은 퇴원한 환자의 모니터링은 퇴원시킨 그 기관에 그 병원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문제는 현재 확진자를 볼 수 있는 의료진의 숫자가 이미 부족한 상태이고 이 한계인 상황 또 보건소 행정 인력들도 모두 이제 포하고 한계인 상황에서 퇴원 후에 이 환자들의 그 관리가 얼마나 적절히 이루어질지가 좀 관건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만약 퇴원 후 관리 기간 동안에 환자가 다시 나빠질 경우에 이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빨리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도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병상 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죠. 예, 예. 그래서 조기 퇴원과 전원이 병상 회전율을 올리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퇴원 후 환자를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나빠진 환자를 빨리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의 미비를 충분히 보완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재택치료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재택치료 같은 경우에 이제 필수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선택사항인 겁니까? 어떤 선택사항이에요. 겁니까? 그러니까 재택치료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료진 물론 판단하겠죠. 방역당국이 재택치료도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재택치료도 가능한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즉 본인이 만약에 생활치료센터를 가겠다 하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 재택치료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증상이 없거나 좀 가벼운 증상이면 집에서 이제 의료진과 통화도 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에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만 갖춘 상태에서 재택치료를 하는 건데 지금 정부는 가능한 한 재택치료를 늘리려고 해요. 수도권 지금 이 확진자 중에 3분의 1이 재택치료 중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 숫자를 좀 늘려야 병상을 확보할 수 있고 네. 중증 환자들이 만약 위급한 상태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경증이나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경증인데도 중환자실에 가서 그냥 누워 계시는 예, 경우 예. 이런 경우 있으면 정말 위험한 사람을 치료하는데 기회를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부겸 총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재택 치료를 좀 더 가능한 한 좀 시스템화해서 늘리는 방안들을 고려는 하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입장에서 확진자 입장에서 나는 치료 받아야겠다. 아니면 생활치료센터를 가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야겠다면 그분의 의사를 반하게
그래도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본인의 동의하에만 재택치료가 가능하고요. 재택치료 시스템 좀 더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관건은 제가 볼 때 의료 체계와 어떻게 연계가 잘 돼 있느냐의 문제예요. 이거 재택치료하다가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처리가 안 되면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진과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바로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 이게 완전하게 만들어질 때만 재택치료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재택치료 활성화에 대한 어떤 공감대, 의지는 이제 충분히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좀 재택치료를 할 때 유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재택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치료 중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빨리 발견해서 빨리 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1일 2회 모니터링을 기본으로 하되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으로 악화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 경우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리고 환자들에게 키트 배분을 충분히 하면서 환자가 집에서 발열 체크나 산소 포화도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한다는 것인데 재택치료 초기에 이미 이송이 늦어져 환자가 사망한 케이스도 있었고요. 실제 현장에서 이제 환자를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경험하는 그 케이스들은 어르신들의 경우에 이제 호흡곤란을 느끼고 구급대에 이제 신고를 해서 도착을 하였을 때 이미 폐렴이 상당히 진행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확진자 폭증으로 구급차 배정도 늦어지고 병상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재택치료 중에 악화되는 환자들이 적절하게 의료기관으로 이송되기 위한 이송 시스템의 보완 그리고 병상 확충과 배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구급차를 불렀을 때 그 구급차 안에도 코로나 의심 환자를 이송할 만한 그런 장비가 다 있는 차여야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뭐 병상 배정도 문제이긴 하지만 구급차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어서 이런 이송 시스템의 보완도 반드시 지금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제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 26주 된 태아가 이제 사망한 상태로 이제 출산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가 처음인데 어떤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명확하게 이 임신 중에 확진, 그러니까 이 산모 같은 경우에는 30대 산모인데요. 네. 25주에 코로나 확진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확진되고 나서 이제 아이를 조금 일찍 출산하려고 조기 출산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이가 사산을 한 그런 사례거든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19 양성, 왜냐면 아이도 나중에 이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산모도 양성, 아이도 양성이어서 임신 중에 이게 바로 엄마로부터 아이한테 코로나19가 넘어간 건지 아니면 의료진은 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치료하거나 아니면 이제 출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산모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접촉 상태에서 아이한테 묻어서 이게 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 두 가지 사를 같이 보고 있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로는 어떤 판단을 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처음으로 나온 사례라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임신 중에 아이에게도 엄마가 감염이 되면 아이한테도 감염이 전달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임산부들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 예방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도 활성화시켜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또 이제 임산부들 같은 경우 좀 걱정이 되시다 보니까 네. 또 코로나 접종을 안 하신 분도 있어서 예. 그런 위험성이 만약 사실로 확인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신하신 분은 백신을 안 맞으신 분이죠? 네, 그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의료진이시니까 백신을 맞으신 거죠? 네, 저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예, 지금 네. 이제 그 임신 중이신데 네. 많은 임신하신 분들이 초반에 태아에게 영향이 있을까봐 백신 네네.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네네. 실제는 그러면 그 경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셔도 좋고 네네. 임신하신 분들이 걱정하는 거 그리고 태아의 영향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게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태아까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보이세요? 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방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에 감염된 산모로 인해 태아가 사산되었다고 결론 짓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그러한 사례가 현재까지 극히 드물기도 했고 이 태아가 실제 산모로부터 수직 감염이 일어난 것인지 혹은 출산 과정에서 산모의 체액이 오염이 된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당국의
조사 결과를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임산부들이 백신 접종을 좀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CDC에 따르면 임산부가 코로나19에 감염이 될 경우 임산부가 아닌 다른 여성에 비해서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60에서 80% 더 높고 조산이나 사산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서 대규모로 시행했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신부의 코로나 백신 접종은 안전성이 이미 입증이 되었고 태아에 미치는 영향도 접종을 하지 않은 임산부의 태아와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없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0월부터 임산부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었고요. 예. 따라서 이제 임산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고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때문에 이득이 위험을 상회하므로 반드시 접종이 권고된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 접종률이 저조한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른에 비하면 접종률이 너무 낮습니다. 현재 보면 12세, 17세 1차 접종률이 41.5%고요. 2차까지 완전히 접종 완료한 율은 16%예요. 예. 지금 성인들 70% 넘었잖아요. 거의 이제 80% 다가가고 있는데 이런 비교로 본다고 하면 이제 소아 청소년들이 접종률이 낮은 건 맞고요. 최근에 이제 확진자 비율로 보면 지난 최근 4주간 소아 청소년들의 10만 명당 확진자 몇 명인지하면요. 99.7명이에요. 근데 성인은 7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보다 지금 청소년들의 확진율이 더 높다라고 볼 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소아 청소년들에 대한 접종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이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학교에 자체적으로 좀 맡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교육청에.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쪽으로 갔고 지금 김부겸 총리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청소년들에 대한 이제 방역 대책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가 초반기에 말씀드렸지만 방역 패스도 청소년들에게 적용하는 방안도 예. 그리고 청소년들이 만약 시기를 놓쳤으면 다시 맞출 수 있는 기회를 또 주는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금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중요한 건 이제 소아 청소년들의 감염률이 높아지면 가족 안에서 전파될 가능성도 있고 그게 이제 전국적인 전파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전면 등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소아 청소년들의 확산세가 다른 부분을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좀 더 접종률을 높이는 쪽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접종률이 저조한 이유라면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에 대한 걱정일 수 있을 텐데 고3 수험생들은 접종을 했잖아요. 고3 수험생들 또는 일반 이제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부작용 발생 가능성, 위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가능성 이런 것들 비교해 본다면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고3 이하 청소년들의 현재 백신 접종률이 낮은 것은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5세 청소년에서도 거의 100%에 가까운 예방 효과와 면역 획득 효과가 확인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데요. 고3과 비교해서 그 이하의 연령층에서 백신 부작용이 더 많다. 혹은 뭐 고3이 성인과 비교해서 부작용이 더 많다. 이러한 데이터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접종한 청소년들의 부작용도 대부분 경미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예. 소아 청소년의 경우에도 감염률이나 바이러스 전파의 경우 방금 말씀하셨듯이 소아 청소년이 감염이 되면 가족 내 성인으로 전파되는 그런 바이러스 전파율의 경우에 성인과 크게 다르지 않고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에 중증도가 올라간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현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이 되면서 학교를 통한 감염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이득이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경화 의정부 을지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